그 촌스러운 걸 입혀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엄마로서 축하받아야 할 아들 돌잔치에서 며느리 서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손수 지어온 옷을 돌잔치에서 한번 입혀본다고 한 게 이유였어요. 품에 안고 있던 돌복이 손에서 빠져나가 하얀 명주 자락이 카펫 위로 소리 없이 펼쳐졌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웃었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주방 입구 쪽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빈 접시를 나르고 없는 사람처럼 밀려나 있던 남자였어요. 흰 고무신, 낡은 점퍼. 그가 바닥에 돌복을 보았어요. 그리고 딸 서아의 붉어진 뺨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내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왔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딸에게 하대하던 이 집안을 날려버릴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빈 접시를 나르던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와 그의 딸을 함부로 짓밟은 이 집안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시간 전이었습니다. H호텔 그랜드 볼룸 입구로 노인 한 사람이 들어섰어요. 흰 고무신, 낡은 점퍼, 그리고 손에 든 빛바랜 보자기 하나. 서아가 가장 먼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 얼른 다가갔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박동수가 보자기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하준이 돌복 가져왔다. 서아의 눈이 잠깐 보자기 위에 머물렀어요. 낡은 천 끝이 여러 번 접혔다 펴진 자국으로 희미하게 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서아는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며칠 밤을 새워 바느질한 명주 돌복이었습니다. 그때 한정숙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박동수의 발끝으로 내려갔습니다. 흰 고무신, 그 다음엔 점퍼 소매단, 그리고 손에 든 보자기. 입꼬리가 아주 조금 틀어졌습니다. 서아야. 한정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어요. 내 아버지 저 차림으로 오신 거야? 오늘 H호텔 구매팀도 오는데. 서아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리 말했으면 뭐가 달라져. 사람은 출신을 못 속여도 숨길 줄은 알아야 하는 거야. 그 말이 그랜드 볼룸 입구에 조용히 떨어졌어요. 서아의 손끝이 가만히 접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박동수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딸이 고개 숙이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자기 매듭을 한번 고쳐주었을 뿐이었죠.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조용히 빛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동수가 고개를 들어 그 빛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16개. 유리알 하나하나에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박동수는 7년 전 이 그랜드 볼룸의 설계도면 위에 직접 손가락을 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샹들리에를 어디에 달지, 입구에서 단상까지 동선을 몇 걸음으로 잡을지, 돌잔치와 결혼식이 열릴 단상 높이를 몇 센티로 할지. 그는 도면을 펼쳐놓고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그의 결제 없이는 이 방 안에 못 하나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객들이 밟고 선 아이보리색 리넨도 그가 직접 고른 거였습니다. 손끝으로 수십 종의 원단을 만져보고
세탁을 100번 해도 보풀이 일지 않는 것으로 골랐어요. 객실마다 걸린 그림도, 로비에 흐르는 음악도, 손님을 맞는 직원들의 인사말 한마디까지 이 호텔의 작은 구석마다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우뚝 선 H호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이 노인이었어요. 고무신을 신고 낡은 점퍼를 입고 빛바랜 보자기를 든 이 노인이요. 하지만 오늘 박동수는 대표로 온 게 아니었어요. 손자의 외할아버지로 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 바늘을 쥐고 앉아 작은 옷깃을 만지던 할아버지로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그렇게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발 딛고 선 이 건물의 주인이 방금 구박당한 저 노인이라는 것을요. 박동수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입구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손자 얼굴이 보이는 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품 안의 보자기에는 명주 돌복이 곱게 접혀 있었죠. 새벽 내내 그의 손끝을 거쳐간 옷이었어요. 저 옷이 오늘 어떤 자리에서 펼쳐질지는 그때까지 박동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손자의 첫 생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랜드 볼룸 안에는 흰 꽃장식이 길게 놓여 있었고 돌상 위에는 금빛 실타래와 작은 붓, 은수저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 밑으로는 다른 소리가 깔려 있었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독촉 전화가 끊긴 뒤의 정적, 그리고 무너지는 회사의 숨소리였습니다. 윤재혁의 회사, 윤성린에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한때 H호텔에 침구를 납품하며 이름을 날리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이 끊긴 뒤로 사정이 달라졌죠. 직원 월급은 2달째 밀렸습니다. 기계 리스료가 연체됐고 원단 대금 독촉장이 사무실로 날아들었어요. 은행 대출 만기는 다음 달이었습니다. 붙잡을 줄은 하나뿐이었어요. H호텔 린넨 재계약. 그래서 한정숙은 손자 돌잔치를 굳이 이곳에서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첫 생일, 속으로는 윤성린의 마지막 로비 자리였죠. 은행 지점장에게는 계약이 곧 된다는 그림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원단업체 대표에게는 돈이 들어온다는 믿음을 줘야 했고요. H호텔 구매팀에게는 아직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체면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거였어요. 한정숙이 서아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H호텔 사람들 오니까 내가 웃으면서 인사 좀 해. 서아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부탁은 좀 어려워요. 한정숙이 낮게 웃었습니다. 프론트에 서 있던 애가 아는 얼굴 하나 없겠니? 서아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랜드 볼룸 카페 뒤에 그녀의 구두 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또 죄송해. 한정숙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친정에서 해준 것도 없는 애가 이런 데라도 보탬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서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무릎 앞에서 두 손이 가만히 모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을 뿐이었죠. 서아가 H호텔 프론트에 섰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취업이 아니었어요. 객실 청소, 린넨 창고, 예약실, 연회장 세팅. 그녀는 누구의 딸인지 숨긴 채 밑바닥부터 호텔을 배웠습니다. 박동수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사람 위에 서려면 먼저 사람 손이 닿는 곳을 알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한정숙이 그토록 매달리는 H호텔 재계약. 그 마지막 결제권을 쥔 사람이 방금 주방 입구 쪽으로 밀려난 저 노인이라는 것을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정숙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오늘 살리려는 집안과 오늘 집 밟는 노인이 같은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박동수는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인사를 시키는 것도 친정에서 해준 게 없다는 말도요.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자기를 무릎에 올린 채 방안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어요. 사실 박동수는 오늘 아침 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총지배인 김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직원 통로 쪽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요. 오늘은 그냥 손주 외할아버지로 있을 거네. 박동수가 말했어요. 자네도 날 회장으로 대하지 말게.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박동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올라오게. 일전에 말한 그것들 챙겨서. 김도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회장이 7년 동안 딸의 시댁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그 자리에 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회장이 아니라 손주 옷을 직접 지어들고 온 할아버지로요. 김도윤은 그날 박동수의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래서 지금 박동수가 빈 접시를 나르고 구석으로 밀려나는 동안에도 그는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자기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그랜드 볼룸 안을 채웠어요. 돌상 앞에서는 사진기 플래시가 몇 번 터졌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하준이는 품에 안긴 채 눈을 깜빡이고 있었죠. 박동수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귀빈석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자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었거든요. 그때 한정숙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사돈어른. 박동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긴 우리 쪽 어른들 자리예요. 박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하준이 외할아버지인데요. 알죠. 한정숙이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그런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많아서요. 그녀가 손끝으로 주방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앉으세요. 거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쪽은 조명이 조금 달랐어요. 샹들리에 빛이 닿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등 뒤로는 직원들이 오가고 식기 정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서아가 한 발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리는 넌 가만히 있어. 한정숙의 말이 짧게 잘랐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멈췄어요. 그녀는 아버지 쪽을 봤습니다. 박동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저쪽에 앉아 계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금방 갈게요. 박동수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딸의 눈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라. 박동수는 주방 입구 쪽 의자로 걸어갔어요. 그가 앉자마자 등 뒤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쟁그랑. 직원 하나가 트레이를 들고 급히 지나갔어요. 형광등 빛이 박동수의 흰 고무신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윤재혁이 서아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웃는 얼굴로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다가 서아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늘만 참아. 서아가 그를 봤습니다. 우리 회사 진짜 중요한 날이야.
서아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어요. 오늘은 하준이 돌잔치잖아. 재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하준이도 사는 거야. 서아의 시선이 돌상 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하준이가 떡 앞에서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한 번 다물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가 숙여졌어요. 알았어. 그 말은 순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동수는 알았습니다. 딸이 지금 지키려는 게 남편의 회사가 아니라 저 작은 아이의 하루라는 것을요. 신우이 윤지수는 멀찍이 서 박동수의 고무신을 흘끔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친구에게 낮게 말했어요. 저분이 서아 언니 아버지래. 친구가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윤지수가 입술 끝으로 웃었죠. 처갓집이 좀 그렇잖아. 직원들이 코스 접시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 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 그랜드 볼룸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속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서아였어요. 예, 저쪽 테이블 음식 좀 더 내와. 한정숙이 손짓했습니다. 서아가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접시를 받아들고 하객들 사이를 지나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너 거기 잔도 좀 채우고. 서아가 물병을 들었어요. 저 손님 외투 좀 받아들여라. 서아가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엄마로서 축하받아야 할 자리였어요. 자기 아들 돌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손님처럼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돌상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지 못한 채 하객들 사이를 종종거리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중을 들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하객이 서아에게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와인 한 잔 더 줘요. 서아를 직원으로 안 거였어요. 서아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잔을 받아 채워 돌려줬습니다. 또 다른 하객은 떨어진 냅킨을 가리켰어요. 이것 좀 치워줄래요? 서아가 허리를 굽혀 냅킨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인 하준이의 엄마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있는데 손님들 눈에 그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앞치마만 두르지 않았을 뿐 서아는 이 잔치의 직원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방 사람들 눈에는요. 서아는 그 시선들을 묵묵히 견뎠어요. 와인을 따르고 냅킨을 줍고 빈 접시를 날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씩 돌상 쪽을 봤어요. 시어머니 품에 안긴 자기 아들을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일이 벌어졌어요. 서아가 디저트 접시를 나르던 참이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어깨를 쳤고 손이 흔들렸어요. 접시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그릇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깨졌어요. 케이크 조각이 카펫 위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서아에게 쏠렸어요. 또각또각. 한정숙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깨진 그릇을 내려다보더니 하객들이 다 듣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서아가 허리를 굽혀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사기 조각에 살짝 베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서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즉, 그녀가 혀를 찼습니다. 엄마 없이 커서 그러니? 배운 게 없어서 이 모양이야? 줍던 서아의 손이 멈췄어요. 그건 자기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키운 사람을 향한 말이었어요. 엄마 없이 그녀를 키운 건 새벽마다 갈라진 손으로 도시락을 싸던 아버지였으니까요.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일 부려져도 숙이고 있던 고개였어요. 쓸모없다는 말에도 들지 않던 고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이 한정숙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한정숙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든 건 오늘 처음이었거든요. 뭐? 서아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깨진 조각을 마저 주워 손바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조금 전과 달랐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주방 입구 의자에서 박동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딸이 쓸모없다는 말에도 숙이던 고개를 자기 이야기가 나오자 처음으로 든 것을요. 자기가 당할 땐 다 받아내던 아이가 아버지를 지키려고 눈을 드는 것을요. 박동수의 무릎 위에서 보자기를 쥔 손이 천천히 접혔습니다. 그때 한정숙의 시선이 박동수에게로 옮겨왔어요. 사돈 어른도 앉아만 계시지 말고. 그녀가 빈 물병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좀 저쪽에 놔주실래요? 일손이 모자라서요. 박동수는 잠시 물병을 봤어요. 저쪽에서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박동수의 손이 먼저 올라갔어요. 줘요. 그는 물병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지나 물병을 내려놓았어요. 흰 고무신을 신은 노인이 물병을 나르는 모습은 이 방 안에서 아무도 2번 보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박동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는 화면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김도윤 총지배인. 문자 한 줄을 적었어요. 일전에 얘기한 거 준비해두게. 1시간 뒤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박동수는 다시 의자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노인이었어요. 빈 접시를 나르고 구석에 앉아 손자를 바라보는 그저 가난한 사돈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방 전체를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앉은 자리, 구매팀 직원이 든 명함, 사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오늘 이 잔치가 무슨 자리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부려지는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평생 낮은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같은 일을 당하는 건 오늘 처음 보는 거였어요. 박동수는 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딸을 어디까지 함부로 대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멈추는지를요. 저편에서 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동생 재민이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다가 박동수 쪽으로 턱을 까딱였어요. 우리 처가 어른 손이 야무지셔. 친구들이 크크 웃었습니다. 박동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손자만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재민의 손에서 술잔이 한 번 더 기울었지만 그는 아직 몰랐죠. 다음 달 그 손이 자기 아파트 등기부등본 위에서 떨리게 될 줄은요. 자, 이제 가족분들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사진사가 돌상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한정숙이 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그 옆으로 재혁이, 윤지수가, 재민이 섰습니다. 하준이를 아는 한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서아도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자기 아들 돌사진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빠질 자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녀가 다가서자 한정숙이 슬쩍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넌 빠져. 서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한정숙이 위아래로 서아를 훑었어요. 그 꼴을 하고 어떻게 사진을 같이 찍니? 창피하게. 손에 묻은 케이크, 종일 일하느라 구겨진 옷자락.
한정숙이 그걸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넌 이따 따로 찍어. 서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종일 부린 건 한정숙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르게 하고 잔을 채우게 하고 외투를 받게 한 것도요. 그래놓고 이제는 그 꼴을 창피하다고 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모습을 자기 입으로 흉본 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의 첫 생일 사진이었어요. 자기가 10달을 품고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건 시어머니였고 엄마인 자기는 카메라 밖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한정숙과 그 자식들이 하준이를 가운데 두고 웃었어요. 그 사진 속에 아이 엄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서아는 카메라 방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보려고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사람들 어깨 너머로 작은 한복 자락만 겨우 보였어요. 문득 자기 돌잔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없이 아버지 혼자 어린 자기를 안고 찍은 빛바랜 사진이요. 그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진 건 없어도 딸을 품에 안은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의 돌사진에는 정작 엄마인 자기가 없었어요. 10달을 품고 밤마다 젖을 물리고 열이 오를 때마다 뜬 눈으로 지킨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첫 생일 사진에 엄마의 자리가 없는 거였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게 두지 않았어요. 오늘은 하준이의 날이었으니까요. 주방 입구 의자에서 박동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딸이 자기 아들 돌사진에서 밀려나는 것을, 케이크 묻은 손을 어쩌지 못한 채 사람들 등 뒤에서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요. 박동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봤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40분이 지나 있었어요. 20분 남았습니다. 이윽고 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하준아, 여기 봐. 우리 하준이 뭐 잡을까? 휴대폰 카메라가 하나둘 올라가고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돌상 위로 흩어졌어요. 이제 보자기를 풀 때였습니다. 박동수가 무릎 위 보자기를 두 손으로 들어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매듭이 스르륵 풀리자 그 안에서 하얀 명주 돌보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한 금실이 옷깃을 따라 조용히 빛났고 안쪽 깃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하준아, 건강하게 자라라. 그가 돌복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돌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우리 하준이 이거 한번 입혀보자. 그때 옆에서 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윤지수였어요. 그녀가 박동수의 손에서 돌복을 채가더니 양손으로 펼쳐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하얀 명주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흔들렸어요. 손바느질이네. 요즘 누가 이런 걸 입혀요? 어디선가 풋 하고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지수가 옷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무슨 옛날 수에 같지 않아요? 웃음이 조금 더 번졌습니다. 서아의 구두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윤지수가 코끝으로 웃으며 돌복을 한 번 더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죠. 사진 남는 자리인데. 박동수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의 손이 더 빨랐어요. 그녀는 돌복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먼지 묻은 천 조각을 드는 것처럼요. 이런 건 잠깐 저기 둬. 그러고는 테이블 아래 빈 의자 위로 휙 던졌어요. 하얀 옷자락이 의자 모서리에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박동수는 그 옷을 가만히 봤어요. 천천히 다가가 옷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으로 자락을 폈습니다. 한 번,
2번. 새벽에 바느질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옷을 매만지던 손짓 그대로였어요.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옷을 들고 서 있는 아버지의 등을 서아가 봤어요. 그 등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운동의 날 결승선 앞에서 두 손을 흔들던 등, 새벽 시장에서 천보따리를 지고 걷던 등, 평생 자기를 위해 굽어있던 등이었어요. 그 등이 지금 자기가 만든 옷을 비웃음당하고도 말없이 옷자락만 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빈 의자 쪽으로 다가가 아버지 손에서 돌복을 가만히 받아들었습니다. 구겨진 자락을 두 손으로 폈어요. 옷깃 안쪽 작은 글씨 위에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준아, 건강하게 자라라.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새겼을지 서아는 알았어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갈라진 손으로 바늘을 쥐고 밤마다 한 땀씩 손주가 잠깐이라도 입어주길 바라면서요. 그 마음이 지금 의자 위에 구겨진 채 던져졌던 겁니다. 서아가 한정숙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사진 한 장만 찍고 바로 갈아입힐게요. 그녀가 돌복을 가슴 앞에 모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만드신 거예요. 하준이한테 한 번만 입혀보고 싶어요. 한정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서아는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장만요. 옆에서 윤지수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 옷 진짜 사진 망쳐요. 하준이 첫 사진인데 저런 걸 남기자고요? 아가씨,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한 올라갔습니다. 제 아버지 정성이에요. 그때 재혁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서아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 옷 내려놔. 서아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까지 그래? 재혁의 시선은 서아가 아니라 H호텔 구매팀 쪽에 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재혁은 입가에 억지 웃음을 만들면서 이를 악문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망치지 마. 오늘 우리 회사 목숨 걸린 자리야. 서아의 손에 들린 돌복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준이 돌잔치야. 그러니까 더 조용히 넘어가야지. 재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정성은 알겠는데 지금은 계약이 먼저야. 순간 서아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어요. 그 말은 한정숙의 멸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신우이의 비웃음보다 더 깊이 박혔어요. 남편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도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계약의 편이었습니다. 서아는 잡힌 손목을 천천히 빼냈어요. 또각. 한정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카펫을 눌렀어요. 정성도 수준이 맞아야 정성이지.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아서 더 또렷했습니다. 우리 집안 장손 돌잔치에 처가 냄새 묻히지 마. 방 안의 소리가 잠깐 멀어졌어요. 셔터 소리도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도 잔잔히 흐르던 음악도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돌복을 쥔 서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일 부려지던 자기 모습, 깨진 그릇 앞에서 들은 엄마 없이 커서라는 말, 자기 아들 사진에서 밀려나던 순간 그 모든 걸 삼켜왔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건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하준이의 첫 생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정성을 모욕하는 이 말만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아가 돌복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 아버지 정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한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말대꾸해. 손이 올라갔어요. 짝! 소리가 방을 갈랐습니다. 서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품에 안고 있던 돌복이 손에서 빠져나가
하얀 명주 옷자락이 돌상 앞 카페 뒤로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음악만 혼자 흐르고 있었어요. 은행 지점장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H호텔 구매팀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포크가 접시 위에 멈췄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윤지수는 손에 든 잔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재혁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재민은 자기 술잔만 내려다봤어요. 이 화려한 방 안에서 가장 작은 소리를 낸 사람은 방금 뺨을 맞은 여자였습니다. 서아의 뺨이 천천히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돌복을 내려다봤을 뿐이었어요. 주방 입구 의자에서 박동수가 일어섰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기익. 박동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하얀 옷을 봤어요. 그리고 딸의 붉어진 뺨을 봤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어요. 1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수의 엄지가 김도윤의 이름 위에 닿았어요.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 순간 그랜드 볼룸 입구 쪽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서는 그 짧은 순간 박동수는 바닥에 펼쳐진 하얀 옷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 위로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천천히 겹쳐졌어요. 38회 전이었습니다. 34살의 박동수는 봉제 공장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천장에서 형광등이 윙윙 울고 미싱 소리가 새벽까지 멈추지 않던 곳이었죠.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 사이로 갓난아기 울음이 섞여들었습니다. 서아였어요. 아내는 서아를 낳고 몸이 상했습니다. 약값이 공장 월급을 넘어섰죠. 박동수는 낮에는 미싱을 돌리고 밤에는 시장에서 짐을 날랐어요. 손등이 갈라졌고 겨울이면 그 틈으로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딸의 분유가 끊겼으니까요. 서아가 4살 되던 해 아내가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박동수는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등 뒤에서 서아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그 작은 숨소리가 그의 등을 데웠어요. 그날 박동수는 마음먹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만큼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는 천안 피를 떼어다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시장 냉기 속에서 천을 폈고 손이 트도록 그 천을 날랐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박동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벽마다 천을 폈습니다. 한 필이 2필이 되고 2필이 한 트럭이 되었어요. 서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박동수는 딸의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줬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붙인 계란말이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어요. 서아가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박동수는 그 웃음 하나로 하루를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머리를 따아줬지만 서아는 아버지가 따아줬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박동수는 밤마다 빈 실패에 끈을 감아 연습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머리 때문에 놀림받지 않게요.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손은 어느 엄마보다 야무지게 따을 수 있게 됐어요. 운동의 날엔 다른 부모들이 다 짝을 지어왔지만 박동수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딸의 달리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결승선 앞에서 카메라도 없이 두 손을 흔들었어요. 서아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그는 똑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들리면 서아는 숨이 차도 끝까지 달렸어요. 천을 팔던 사람이 호텔을 짓겠다고 했을 때 또 한 번 비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봉제 공장 하던 사람이 무슨 호텔이냐고요.
박동수는 그 말을 들으며 도면 위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한 번 망했고 빚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섰어요. 두 번째 호텔이 자리를 잡았고 세 번째 호텔이 도시 한복판에 섰습니다. H호텔이었어요. 서아가 호텔 경영학과에 붙던 날 박동수는 난생 처음 넥타이를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제일 싼 거였어요. 딸 입학식에 메고 가려고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고쳐 맸지만 좀처럼 매듭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아가 경영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박동수가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해라. 아버지 이름은 쓰지 말고. 왜요, 아버지? 서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동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운 것 없는 애비 이름이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런다. 그날부터 박동수는 자기 이름을 지웠어요. 서류에서, 명패에서, 공식 행사에서요. 고무신을 신고 낡은 점퍼를 입고 시장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가 H호텔의 주인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호텔 3개를 가진 사람이 왜 저러고 사느냐고요. 비서들은 좋은 옷을 권했고 직원들은 좋은 차를 대기시켰어요. 하지만 박동수는 늘 고무신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김도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진짜 얼굴을 안 보여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겠나? 낮은 자리에서 봐야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평생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만이 아는 이치였어요. 오늘 이 잔치장에서도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날 그는 딸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내가 뭘 가졌는지,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지, 내 뒤에 있는 걸 좋아하는지 헷갈리게 살지 마라. 서아는 그 말을 지켰어요. 결혼식장에서도, 첫 명절에도, 하준이를 낳던 날에도, 시댁 식구들이 친정 이야기를 물을 때마다 서아는 아버지 이름 대신 웃음을 내밀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한정숙이 차례상 앞에서 물었습니다. 사돈댁은 안 오시니? 서아가 조용히 답했어요. 아버지가 멀리 계셔서요. 사실은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고무신 씨는 아버지가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을지 알았거든요. 서아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지키려고요. 한정숙은 그 침묵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하긴 올 사람도 없는 집이지. 그 말에 서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있던 재혁은 못 들은 척 휴대폰만 봤습니다. 나중에 서아가 조용히 말했을 때 재혁은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말은 그냥 흘려. 원래 그러시는 분이잖아. 흘리라는 말. 서아는 그 말을 7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준이를 가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던 날 한정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친정에서 뭐라도 보내줬니? 서아는 소파 끝에 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에 좋은 거 챙겨주신다고 하셨어요. 됐다고 해. 시장에서 파는 거 들고 오면 더 곤란해.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먹어.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아야, 입덧한다며. 애비가 배즙이랑 전복죽 좀 보낼까? 서아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여기서 잘 챙겨줘요. 거짓말이었어요. 냉장고엔 먹다 남은 반찬 몇 개뿐이었고 재혁은 회사 일로 늦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아버지가 보낸 음식이 이 집 식탁 위에서 어떤 말을 들을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성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준이를 낳던 날도 그랬어요. 분만실 밖에서 재혁은 은행 전화를 받고 있었고 한정숙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기 성은 당연히 윤 씨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말에 서아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서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작고 따뜻한 손가락이 자기 손끝을 잡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라게 하겠다고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이야기하던 날 한정숙은 혀를 찼어요. 친정에서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조리원은 무슨 특실이야. 옆에 있던 재혁은 이번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지나갈 일이야.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 말이 서아를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참으면 견디면 언젠가는 이 집이 자기를 식구로 봐줄 거라고요. 하준이가 첫걸음을 떼던 날 박동수가 작은 운동화를 사들고 왔어요. 직접 고른 하얀 운동화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운동화를 시댁에 가져가지 못했어요. 또 누가 시장표 사왔냐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녀는 운동화를 친정집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박동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에 올 때마다 더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손수건 하나, 털모자 하나, 직접 바느질한 턱바지 하나. 서아는 그중 절반도 시댁에 가져가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지키려고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가족 모임마다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서아는 화제를 돌렸어요. 아버지 직업을 묻는 자리에선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처가가 좀 그렇다고 수군거릴 때 서아는 웃으며 음식을 날랐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안전했으니까요. 고무신 씨는 아버지가, 시장 사람 같은 아버지가 이 집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잘 지내요, 아버지. 시댁도 잘해주시고요. 박동수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딸이 잘 사는 줄 알고 그는 새벽마다 손주 옷을 지었어요. 한 땀, 또 한 땀. 딸이 행복한 집에서 손주가 무럭무럭 크는 줄로만 알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주방 입구로 밀려나는 자기 모습 옆에서 빈 접시를 나르는 자기 손 너머에서 박동수는 봤어요. 딸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자기를 가리려고 자기 앞에서 더 작아지는 것을요. 7년이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작아진 게 평생 딸이 자기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웠고 고무신을 신었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 딸이 바로 그 아버지를 지키려다 7년을 작아졌고 오늘 자기 때문에 뺨을 맞았습니다. 짧은 회상에서 빠져나온 박동수가 천천히 서아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딸 앞에 서서 붉어진 뺨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많이 아프냐? 서아가 눈물을 삼켰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박동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안 괜찮다. 애비가 너무 오래 참았다. 그리고 너도 너무 오래 참았더구나. 서아의 눈에서 참아왔던 것이 처음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한정숙은 박동수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낡은 핸드폰에 갈라진 손에 시장 사람 같은 차림. 그녀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라도 보내시는 거예요, 아저씨? 박동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정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설마 경찰이라도 부르셨어요? 가족이래? 그녀가 피식 웃었어요.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라도?
근처에서 윤지수가 따라 웃었고 재민도 술잔을 들며 피식했습니다. 박동수는 그 웃음들을 들으며 바닥에 떨어진 돌복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구겨진 자락을 손바닥으로 한 번, 두 번 폈습니다. 그 옷 그렇게 소중하세요? 수혜 같은 그 천조가리가요? 박동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옷을 마저 갠 다음 보자기에 곱게 다시 쌌어요. 재혁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박동수가 사위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자네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딸이 왜 7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는지 아나? 재혁이 멈칫했습니다. 박동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봤습니다. 이미 문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복에 흰 장갑, 가슴엔 H호텔 배지. 한정숙이 그를 알아봤어요. H호텔 총지배인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잠깐 환해졌어요. 마침 잘됐다 싶었거든요. 어머, 총지배인님. 한정숙이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 좀 정리해 주세요. 웬 이상한 분이 소란을 피워서 김도윤은 한정숙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를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주방 입구 쪽 보자기를 든 노인 앞으로 걸어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방안이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 박동수가 1시간 전에 일러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정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회장님? 김도윤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한정숙 쪽을 돌아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H호텔 그룹 창업주이자 실소유주 박동수 회장님이십니다. 쨍그랑. 어디선가 잔이 떨어졌어요. 재혁의 손이었습니다. 발치에서 유리 조각이 흩어졌어요. 한정숙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동수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어요. 흰 고무신, 낡은 점퍼, 빛바랜 보자기. 방금 자기가 빈 접시를 나르게 한 노인. 방금 자기가 아저씨라고 부른 노인. 그 노인이 이 호텔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이 한정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H호텔 대표님이라고요? 박동수는 보자기를 고쳐 들었습니다. 그가 한정숙을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아까는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아저씨라고 하셨습니다. 한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풀렸어요. 본인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며느리를 부리고 사돈을 주방으로 밀어내고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던 그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갈 곳을 잃은 채 허공에서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늘 하루가 빠르게 스쳤어요. 사돈에게 빈 물병을 나르게 한 것, 아저씨라고 부른 것, 그 노인이 만든 돌복을 쏘해갔다며 의자 위로 던진 것,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린 노인이 이 호텔의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매달리던 H호텔 재계약의 최종 결재권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숙은 오늘 자기 집안의 마지막 동아줄을 손수 끊어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그 줄의 주인을 하객 200명 앞에서 종처럼 부리면서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은행 지점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고 H호텔 구매팀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지수가 한정숙의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 진짜 H호텔 회장이야? 한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민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술 기운이 가신 얼굴이었어요. 그는 박동수를 바라보며 다음 달 자기 아파트 담보를 떠올렸습니다. 윤성리는 재계약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저 노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형 재민이 재혁을 봤어요. 형,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서아에게 가 있었어요. 7년을 함께 산 아내. 평범한 프론트 직원인 줄로만 알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H호텔 회장의 딸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서아야,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 알고 있었어? 서아가 남편을 봤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7년 동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 번도 묻지 않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재혁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정이 어떤 집인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저 가난한 처가라고만 여겼어요. 아니, 여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기가 아내보다 위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가 7년 동안 무시한 처가가 자기 회사의 생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매달리던 H호텔이 바로 그 처가의 것이었어요. 재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발로 찬 동아줄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김도윤이 손짓하자 그랜드 볼룸 한쪽 벽에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행사 영상을 틀려고 준비해둔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떠오른 건 돌잔치 축하 영상이 아니었어요. 호텔 CCTV 화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22분. 화면 속에서 한정숙이 박동수의 발끝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주방 입구 쪽을 손끝으로 가리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0시 47분. 박동수가 물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11시 15분. 빈 접시를 포개 드는 박동수의 손. 그 옆을 지나며 웃는 재민의 얼굴. 11시 40분. 가족 사진. 카메라 밖으로 밀려나 까치발로 목을 빼는 노인. 그 한 발짝 떨어진 자리. 12시 3분. 윤지수가 돌복을 펼쳐들고 주변 사람들이 웃는 장면. 소리는 없었지만 그 손짓과 웃음은 충분히 선명했어요. 그리고 12시 11분. 한정숙의 손이 올라가는 장면. 서아의 고개가 돌아가는 장면. 돌복이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 화면이 멈췄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H호텔 구매팀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접시에 포크 끝이 닿는 소리가 그 조용한 방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옆자리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이미 결정이 끝난 얼굴이었죠. 은행 지점장은 재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앞에 놓인 물잔을 천천히 밀어냈어요. 조금 전까지 계약만 확정되면 문제 없습니다 하고 웃던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사무적인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원단업체 대표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성리는 쪽출고 일단 보류. 그 한 줄이 화면 위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한정숙은 그 작은 움직임들을 하나씩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녀는 본능으로 알았어요. 방금 전까지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하며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객석 뒤편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저 노인이 회장이라고? 그럼 윤석리는 계약은 끝난 거 아니야? 애 돌잔치를 로비 자리로 쓴 거였네. 그 말들이 한정숙의 귀에 하나씩 박혔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이 방이 너무 넓다고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자기가 고른 화려한 장소였어요. 샹들리에가 높고 꽃장식이 길고 벽마다 금빛이 들어간 집안의 체면을 세워줄 방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그 방은 법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증인이었고 모든 침묵이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균열은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엄마. 윤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그랬잖아. 서아 언니 친정은 볼 것도 없다고.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사돈이냐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지수야, 지금 그 얘기를 왜 그럼 언제 해? 윤지수의 화장 번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말 믿고 내가 남편 돈까지 끌어다 넣었어. H호텔 계약 무조건 된다고 엄마가 장담했잖아. 이제 그 돈 다 어떡할 건데? 재민이 비틀거리며 끼어들었어요. 형, 내 아파트 담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H호텔 계약 들어오면 푼다며. 형이 분명히 그랬잖아. 그 말 믿고 내가 집을 걸었어. 형, 이제 우리 식구 어디서 살아? 재민아, 진정해. 재혁이 동생의 팔을 잡았어요. 진정? 재민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은 그래도 와이프라도 있잖아. 회장 딸인 줄도 몰랐으면서 그 덕 보려다 다 날린 거잖아. 난 뭐야? 형 말 믿고 집까지 걸었는데 내가 언제 그 덕을 보려고 했어. 재혁이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한정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 어머니가 만들자고 하셨잖아요. 구매팀 부르자고, 지점장 부르자고. 다 어머니 생각이었잖아요. 저는 그냥 내가 서아 좀 잘 구슬리라고 했더니 한정숙이 받아쳤어요. 프론트 직원이었으니 아는 사람 있을 거라고 그거 하나 못 시켜? 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는데 걔가 뭘 도와주겠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래요. 애 엄마를 사진에서까지 빼버리고 뺨까지 때리고.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이제 와서 며느리 편을 들어? 내가? 한정숙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내가 방금 그의 손목 비틀어서 옷 내려놓으라고 한 건 누군데? 재혁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방금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 어머니 입으로 다시 듣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미 탓을 하는 거야? 한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들 다 누구 덕에 컸어. 이 집안 누가 일으켰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엄마 덕에 이렇게 됐잖아. 윤지수가 울먹였어요. 공포로 묶여있던 줄이 풀리자 가족은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도 박동수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자기가 잃은 것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한정숙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이 집안의 중심이었던 자리였어요.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고 자식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사돈을 주방 입구로 밀어내던 그 자리.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선 그녀를 향해 자식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 편이 없었어요. 엄마가 다 망쳤어. 윤지수가 울먹이며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정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자기가 키운 딸의 입에서 자기가 일으켰다고 믿었던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거였습니다. 박동수는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서로를 물어뜯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만들 하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한 목소리가 방금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거든요. 박동수가 김도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성리는 심사자료 펼쳐봐요. 박동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표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도윤에게 건넸어요. 읽어주게. 여기 계신 분들도 들으셔야 할 것 같으니. 김도윤이 서류를 받아 첫 장을 폈습니다. 윤성리는 납품 샘플 불량률 8.7%. 그가 한 장을 넘겼어요. 동종업체 평균이 1.2%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 임금 체불 2달. 또 한 장. 원단 대금 미지급으로 협력사 3곳에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또 한 장.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하청업체의 단가 인하를 강요한 정황. 단가 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김도윤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작년 겨울 H호텔 시범 납품분에서 고객 클레임이 있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이미 처리된 일입니다. 김도윤은 재혁을 보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객실 침구 세탁 후 수축률 기준 초과, 베개 커버 봉제선 터짐, 일부 제품에서 원단 혼용률 표기와 실제 검사 결과 불일치, 그랜드 볼륨이 다시 술렁였어요. 호텔 구매팀 직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재검사를 요청했는데 윤성리는 쪽에서 샘플만 바꿔치기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재혁이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실무자 착오였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닙니다. 박동수가 글을 받습니다. 대표가 모르는 회사는 대표가 없는 회사와 같습니다. 재혁의 입이 다물렸어요. 김도윤이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하청업체 진술서도 있습니다.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원단 등급을 낮추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뒤쪽에 앉아있던 원단업체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윤 대표님, 저희한테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재혁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대표님까지 왜 이러십니까? 원단업체 대표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대금은 석 달째 밀렸고 단가는 계속 깎으셨습니다. H호텔 계약되면 갚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 그 계약도 확정된 게 아니었네요. 은행 지점장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정숙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건 박동수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기저기 금이 가 있던 회사였어요. 다만 오늘 그 금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한꺼번에 벌어진 것뿐이었죠. 김도윤이 마지막 장을 폈어요. 그리고 현장 평판 확인 항목.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자 추가되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윤성리넨이 곧 H호텔과 계약한다는 그림을 보고였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방금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동수가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 호텔 손님들이 덥고 잘 침구를 만들겠다고 올라온 겁니까? 재혁이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아버님, 그 계약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저희 회사 부도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걸 다 알면서 박동수가 그의 말을 조용히 끊었어요. 내 딸한테 청탁을 시켰나? 재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박동수가 그를 내려다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몰랐다. 그가 조용히 되뇌었어요. 자네는 지금 내가 H호텔 회장인 걸 몰라서 미안한 건가? 아니면 내 딸을 7년 동안 그렇게 둔 게 미안한 건가? 재혁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를 자네는 모르지. 알아야만 지키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야. 박동수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무릎 꿇은 사위, 핏기 가신 사돈, 서로를 물어뜯던 그 자식들, 그리고 한쪽에 선 뺨이 아직 붉은 자기 딸을요. 오늘 여러분이 짓밟은 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고무신 씨는 늙은이가 아닙니다. 빈 접시 나르던 노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짓밟은 건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방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딸은 박동수가 서아를 봤습니다. 그 자존심을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이 늙은 애비를 지키려고 했어요. 시장 사람 같은 애비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애비가 상처받을까 봐요. 그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7년 동안 옆에 두고도 못 봤어요. 박동수가 한정숙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늘 댁이 제 딸한테 그러셨지요. 엄마 없이 커서 부족한 거냐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맞습니다. 제 딸은 엄마 없이 컸어요. 제가 미싱을 돌리고 시장 바닥에서 천을 팔면서 키웠습니다. 도시락도 제가 쌌고 머리도 제가 따아줬어요. 부족한 거 많았을 겁니다. 방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요. 박동수가 한정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부족한 아이가 댁의 아들보다 100배는 더 곱게 컸습니다. 적어도 제 딸은 사람을 가진 것으로 줄 세우진 않아요. 빈 접시를 나르는 노인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고요. 한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동수의 말이 자기가 오늘 한 모든 행동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거든요. 그가 김도윤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윤성리는 H호텔 전 계열 납품 심사에서 제외하게 불량률만으로도 우리 호텔에 들릴 수 없는 물건이야. 네, 회장님. 그 한마디에 무릎 꿇은 재혁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조용히 재혁에게 다가왔어요. 윤 대표님, 저희가 H호텔 계약 확정을 전제로 여신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이면 대출 연장은 어렵겠습니다. 그가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윤 씨 집안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줄이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한정숙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꼿꼿하던 그녀의 무릎이 카펫 위로 내려앉았어요. 서아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잖아.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서하는 하준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조금 전 시어머니 품에서 다시 받아 안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손이 서아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어요. 서아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방금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알았으면 안 그랬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걸 보신 거니까요.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시장 사람이었어도, 고무신을 신었어도, 빈 접시를 날랐어도 제 아버지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서아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까 저한테 엄마 없이 커서 부족하냐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제 아버지가 두 사람 몫으로 채워주셨어요. 머리도 아버지가 따아주셨고
도시락도 아버지가 싸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요. 한정숙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부족한 건 제가 아니었어요. 가진 걸로 사람을 줄 세우고 약한 사람한테만 모질게 구는 것. 그게 부족한 거였어요. 서아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았고 하준이 돌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재혁 씨가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고 마지막까지 믿었거든요. 그녀가 재혁을 봤어요. 무릎 꿇은 남편을요.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이 집은 제가 조용히 참는 동안 저를 가족이 아니라 도구로 보고 있었다는 거요. 서아가 하준이를 조금 더 꼭 안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힘 있는 사람의 딸인 줄 알아야만 존중하는 집에는 제 아이를 두지 않겠습니다. 한정숙이 카펫을 짚었어요. 서아야, 제발. 서아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바닥에 떨어진 하얀 돌복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동수가 먼저 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자락을 손바닥으로 한번 폈어요. 그리고 서아 품에 안긴 하준이에게 그 옷을 가만히 입혔습니다. 작은 팔이 소매를 통과했어요. 옷깃 안쪽의 글씨가 아이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하준아, 건강하게 자라라. 하준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박동수가 그 웃음을 보며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6달이 지났어요. 윤성린의 끝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H호텔 납품 심사 탈락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다른 호텔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H호텔이 자른 침구를 우리가 왜 쓰냐는 말이 돌았거든요. 원단업체는 그날로 출고를 끊었고 밀린 대금을 받으려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어요. 공장 기계는 리스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부도가 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공장 정문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던 날 직원들이 마지막 월급을 요구하며 몰려왔습니다. 재혁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2달치 월급은 끝내 나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윤성린엔에서 일했던 늙은 재단사 하나가 셔터 내려진 정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그는 30년 동안 그 공장에서 침구를 박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2달치 월급을 그는 끝내 받지 못했어요. 재혁은 한동안 그 공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거든요. 그가 그토록 매달렸던 H호텔 계약은 결국 그를 살리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계약에 매달리느라 그는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쳤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장인의 마음도요. 재민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형 말을 믿고 집을 담보로 걸었던 그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처가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처갓집이 좀 그렇다며 비웃던 그 입으로 이제는 처가 눈치를 보며 살게 됐죠. 윤지수는 남편과 갈라섰어요. 친정 말만 믿고 시댁돈까지 끌어다 넣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나왔고 한동안 친구들 모임방에 하소연을 올리다가 어느 날부터 조용히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 H호텔에 납품하는 회사 대표였던 그는 이제 면접장에서 회사 이름 말하기를 꺼렸어요. 윤성린이라는 이름이 업계에서는 이미 낙인이었거든요. 그는 몇 번이고 서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사정하는 문자였고 그 다음엔 원망이었고 나중엔 그저 침묵이었어요.
서아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정숙.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집은 매물로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이 하나씩 빠져나갔어요.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안방의 자개장도, 그녀가 우리 집안 물건이라 부르던 것들이 중고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정숙은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어요. 평생 남을 부리며 살던 그녀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빨래를 널고 자기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잔치 날이 떠오르곤 했어요. 며느리에게 음식을 나르게 하고 잔을 채우게 하고 할 줄 아는 게 뭐니 하고 다그치던 그날이요. 그때 자기가 부린 사람이 누구의 딸이었는지, 자기가 엄마 없이 커서 그러냐고 비웃은 그 아이를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는 다 알게 됐지만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빈 그릇을 닦는 그녀의 손에 그날 며느리가 줍던 깨진 사기 조각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어느 흐린 날 한정숙이 낡은 코트 차림으로 H호텔 로비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하준이 줄 장난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손자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자동문 앞에서 직원 하나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녀가 다가가기도 전에 문이 먼저 열리던 자리였어요.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며 사모님하고 부르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제한 명단에 등록되어 계십니다. 한정숙의 손에 들린 종이봉투가 바스락거렸어요. 장난감은 끝내 로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려던 그녀의 시선이 로비 한쪽 벽에 걸린 액자에 멈췄어요. 하준이의 돌사진이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아이는 박동수가 한 땀씩 지은 하얀 명주 돌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옷을 수해 갔다고 비웃던 사람들은 사진 속에 없었습니다. 사진 안에는 세 사람뿐이었어요. 박동수, 서하, 그리고 하준이. 그 옆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H호텔 가족의 날. 한정숙은 문득 깨달았어요. 6달 전 그날 가족사진 밖으로 밀려났던 건 박동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밖으로 밀려난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손에 든 종이봉투가 빈 로비에서 한 번 더 바스락거렸어요. 그날 그녀가 잃은 건 계약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잃었고 손자를 잃었고 집안을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자기 집안을 살릴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까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동수의 시골집. 마루에 햇살이 길게 들었어요. 박동수는 바느질감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돌복이 아니라 작은 가을 외투였어요. 하준이가 곧 입을 옷이었죠. 마당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고 작은 발소리가 마루를 향해 통통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하준이였어요. 아이가 마루 끝에 앉아 박동수의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직 발음이 서툴렀지만 박동수는 알아들었어요. 그가 웃으며 아이 손에서 바늘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래, 하준이 거다. 그런데 이건 만지면 안 돼. 콕 찔린다. 뒤따라 들어온 서아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마루. 아이가 웃어도 조용히 하라는 사람이 없는 집. 아버지가 만든 옷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아버지,
그녀가 가만히 불렀습니다. 그날 왜 바로 안 나서셨어요? 제가 접시 나르고 그릇 깨고 혼날 때요. 박동수가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있었다. 내가 어디까지 견디나. 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나. 그가 딸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내 욕은 다 먹으면서 애비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들더구나. 그때 알았다. 우리 딸이 7년 동안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애비를 지키느라 그랬던 거지. 그게 제일 미안했다. 박동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이 딸의 손을 감쌌어요. 이제 내가 애비 지킬 차례는 끝났다. 앞으로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라. 네, 아버지.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아버지도 저도요. 서아가 말했어요. 박동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마루를 짚고요.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계란말이 해줄게. 부엌에서 계란 깨는 소리가 났어요. 탁, 탁. 그 소리가 마루까지 들려왔습니다. 햇살이 박동수의 등 뒤로 길게 따라갔어요. 예전보다 조금 굽은 등이었지만 더는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평생 숨겨야 했던 등이 아니라 이제 하준이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등이었어요. 마루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은 외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옷깃 안쪽에 같은 글씨가 반쯤 수놓아지고 있었어요. 하준아, 건강하게 자라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가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아가 7년 동안 참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끝내겠다는 선택이 당연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따뜻하게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사연을 더 오래 남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꽃편지 사연을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하루 보내세요.